생각의 힘을 기르는 알릴레오 북스 유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자, 지난 시간 이어서요. 2부에서도 로즈마리 퍼트넘 통 선생과 티나 페르난디스 보츠 선생의 페미니즘, 교차하는 관점들이라는 책을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오늘 이야기 손님도 1부와 마찬가지로 여성현실연구소 권김현영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은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책의 2장까지 저희가 1부에서 다뤄봤습니다. 근데 3장부터 사실 7장까지는 그동안에 이제 세계사적으로 나온 페미니즘의 여러 갈래들을 살펴보는 자리고요. 맨 마지막 장에 가서 최신 동향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의 이 페미니즘과 관련된 이슈도 같이 짚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장이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페미니즘인데요. 이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지난 1부에서 우리가 다뤘던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근본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 게 있나요?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다면 자유주의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계약의 주체고 계약의 주체로서 자유로운 교환 관계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게 자유주의의 기본 사상인데 이 막스주의와 사회주의에서는 이 교환 관계가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착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 자체에 도전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어떤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게 만드는 종류의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에 대한 저항이 일단 전제되어야지만 자유주의가 얘기하는 그 개인이 될 수 있다. 여기서부터 투쟁을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 것.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타도하지 않고는 네.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한 성평등은 못 이룬다? 네, 아무도 평등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여성을 차별하는 억압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뭐 가부장제와 뭐 여러 가지 기회의 불균등이다 이렇게 봤고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여러 가지 또 보는 게 있다면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자본주의 그 자체다. 네, 그러니까 생산 수단을 소수의 어떤 남성들이 독점하고 있는 데서 결국에 여성 차별이 오는 것이다. 네. 그래서 그것을 타파해야 여성이 해방된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네, 계약 관계 자체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은폐된 성적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성적 계약이라고 하는 거에 착취적 성격을 이제 개선하는 것, 그것을 없애는 것, 이것이 이제 목표라고 보는 거죠. 사회주의 페미니즘 같은 경우에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자본주의적 가부장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는 것이지 어느 하나가 종속되어 있다거나 우위에 있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 막스주의 페미니즘 그리고 사회주의 페미니즘이 노동 문제, 우리 사실은 이제는 일하는 여성이라는 게 당연시되는 어떤 사회에서 노동 문제 다루기에 굉장히 좀 일종의 해법을, 그러니까 큰 틀에서 어떤 자유주의, 급진주의 페미니즘이 있다면 이거는 노동 문제에 조금 얘기를 할 때 많은 그 뭐 성별 임금 격차 같은 것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주요한 틀을 마련해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가부장제 문제나 혹은 성평등과 관련해서는 마르크스의 책보다 엥겔스의 책이 더 유명해요. 그 가족의 기원인가요? 국가사회재산 가족의 기원. 예. 143쪽에 소개를 해놨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냥 우리가 보통 하는 언어로 바꿔서 표현하면 농업혁명이 진전되면서 생산력 발전으로 인해서 사유재산이 형성이 되었고 그 사유재산을 남자들이 가지려고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던 모권, 이제 모계사회의 흔적들을 타도해야 됐고 그래서 남자들이 그 모권을 타도했고 그리고 잉여 생산물을 사유재산으로 자기가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여자도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문명 발생 시점에서 이루어진 이 남성 계급의 남성 지배의 수립, 이것이 이 세계사적인 여성의 패배, 예속이었다. 이렇게 엥겔스가 규정을 했고 되게 마르크스주의의 어떤 고전으로 일컬어지는 책인데 근데 이 시각하고 자본주의의 이 성차별의 어떤 원인을 찾는 거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엥겔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전제에서부터 많은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굉장히 오래된 신화 중에 하나가 남성 사냥꾼론과 여성은 채집하고 임신 출산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부족 경제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남성은 사냥을 하기 때문에 예를 무기에 더 가깝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힘이 더 세고 그것이 가치를 더 많이 부여받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젠더 고고 인류학자들이 많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그런 방식으로 성별 분업화되어 있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별 분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예를 들면 남자는 어떤 식의 바깥일, 여자는 안에일이라고 하는 식의 얘기가 기존의 지금의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생활 방식이지 실제 고대 인류가 그랬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컨대 부족 안에서 그것도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의 부족 안에서 굉장히 보조적인 형태의 경제적 축적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냥은 굉장히 불규칙하죠. 그러니까 겨울을 나기 위해서 맘모스를 사냥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때만 부족 전체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었는데 그때는 사냥에 거의 다 나갑니다. 남녀 여자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사냥을 남자만 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많은 이제 자료들이 발굴이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거대 동물들을 사냥을 해와서 부족에 갖고 와요. 근데 갖고 온 부족들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냐. 이 나누는 기준이 그러면 권력을 내가 더 힘이 세고 내가 더 많이 기여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냐. 고대 부족들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원시공산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유토피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당연히 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더 많이 필요한 임산부 그리고 노인들 아이들을 위한 어떤 식의 고기들이 나눠지고 그런 방식으로 사실은 분배 정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의 고대 인류학적 지식과 별도로 기존의 지금 자본주의 세계 체제에서 상상되는 방식대로 고대를 인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게 엥겔스의 오류라고 많이 얘기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라고 하는 것에서의 남자 여자의 은폐된 성적 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성별 분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실 농경 사회라든지 이런 사회에서 사실상 남자가 바깥일 여자가 안일 이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모두 다 같이 일했죠. 안팎을 다 여자가 하는 경우도 많고. 네, 안팎을 다 여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더 많은 노동을 하게 되면 더 많이 해방되는 거냐 이런 말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제 사회에서는 노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지지도 않았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권한과 권리와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사실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에 의거해 있어요. 그런 것에 엥겔스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막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이나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이 부분에서 성별 분업의 문제, 성별 임금 격차의 문제, 가사노동 무임금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여성들을 근본적으로 지금의 사회에서 더 계급적인 프롤레타리아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 그리고 여성들 전체를 프롤레타리아트로 만들었던 조건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엥겔스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여성의 세계사적 패배가 아니라 여성이 세계사를 쓰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어떤 인식의 어떤 종류의 조건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얘기다. 사실 세계사에서 여성들이 평생 동안 역사적으로 계속 핍박받았고 차별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세계가 마치 지금의 차별 역시를 정당화하게 사용되고 있다. 근데 정말 세계 역사에서 언제나 여성들이 그랬는가부터 보자. 저는 사실 이게 고상하게 학술적으로 얘기를 해놨지만 엘빈 토플러가 권력이동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최초의 권력은 완력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완력은 당연히 여자보다 남자가 세죠. 그리고 문명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모든 문자 기록을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나 뭐 오디세이아나 이런 거 봐도 그때 이미 다 여자들은 종속적 지위예요. 거의 사유재산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문자 기록이 최초 나타나기 이전의 문명 발생 초기에부터 완력을 쥔 남자들이 권력을 장악했고 여성 전체를 소유물로 만들었다. 그리고 자본주의 시대에 와서는 그 여성의 종속이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변형된 거에 불과하니까 당연히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것으로는 성차별을 타파할 수 없다는 논리적 결론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순전히 남자의 권력 혹은 뭐 엥겔스가 말한 여성의 세계사적 패배라는 것이 완력이 뒤지는 남자들보다 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종속된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그 엥겔스 주장에서 가장 맞는 부분이 바로 그거긴 합니다. 전쟁과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긴 했어요. 바로 그것이 여성의 종속을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유시민 작가님 말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권김현정 소장님 말씀처럼 되려면 그러한 제도 폭력을 사용하면 안 돼라는 제도가 통용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 유시민 작가님 말은 그거조차도 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그 이갈리아의 딸들이라는 소설에 보면 남녀 역할이 바뀌어서 여성 상위 이 그런 약간 SF 같은 그런 소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여성들이 훨씬 더 남성보다 육체적으로 힘이 세고 일단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가 전제예요. 때려서 이게 전제잖아요. 그런데 사실 현대에 와서 여성들이 이제 조금 더 평등하게 남성들하고 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 기술 발달에 많이 기인한 것 같아요. 기술이 발달되면서 힘쓰는 일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줄어들고 그러지 않아도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두뇌를 가지고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게 남녀 평등을 많이 가져왔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차별이나 근거가 완력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박 기자님 어떠세요? 만약에 도구의 생산 과정이나 혹은 도구를 뭐 지배하는 게 여성한테 있었다면 그 사회는 여성의 것이 됐겠죠. 총이나 칼이나 이런 걸 여성이 만약에 소유하고 있었다면. 근데 완력 차이라는 건 정말 자연 그 상태인 거고요.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때려보면 어떤 변화를 도모하는 사상과 운동 이런 것들이 질서를 바꾸기도 해요. 그런 경우 되게 많죠. 근데 어떨 때는 기술 변화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변화가 오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토플러를 이용한 거는 엘빈 토플러가 권력의 원천이 처음에는 완력, 그 다음엔 돈, 금전, 그 다음 단계 지식이라 그랬어요. 과학기술, 지식. 금전도 이미 남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 여자에게는 소유권도 없었죠. 그러니까 금력으로도 이제 동등한 권력을 가질 수 없어요. 근데 과학기술 혁명의 시대에 지식이 만약 권력의 원천이 된다면 여기서는 완력의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그러면 롱텀으로 길게 보면 결국 이 남성 우위의 가부장 문화라는 것이 완력과 금력에 의해서 만년 동안 유지됐던 거라면, 근데 그 권력의 원천이 지식으로 넘어간다면, 그런 시대가 된다면, 그러면 이 가부장주의라든가 남성 우위라는 성차별 이런 것들은 그것이 존립할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면 지금 유시민 선생님이 지식으로 권력의 근원이 원천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이 남성적을 평등해지거나 오히려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는 물질적인 토대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얘기엔 동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이론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사실은 저는 여성의 세계사적 패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식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컨대 예를 들면 종교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가면 유일신 종교가 있었던 기독교 문명 이전의 시대에서는 여신이라든지 다신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형태에서의 여성의 경험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부족의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권력의 원천으로 이해됐던 것들이 사실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엘빈 토플러가 얘기했던 폭력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져서 나와서 나중에 지식으로 가는 그 순서가 그렇게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여성들이 가장 많이 요즘 그 온라인 페미니즘 속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언어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여자들이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를 설명할 자기의 어떤 경험, 자기가 느낌을 설명할 만한 언어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어떤 실질적으로 여성의 상황을 혹은 여성이 느끼는 것을 남성들이 이렇게 주름 잡고 있는 혹은 남성화된 언어나 지식 체계에서 그게 뭔가 예의가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걸로 저는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저도 지식은 어쨌든 이 책에서 그 학자들, 수많은 어떤 철학자들이 다 남성이고 전부 서구 남성, 백인 남성이잖아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거기에서 소외당하는 어떤 존재들이 충분히 설명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런 점을 봤을 때 여전히 남성들이 주름 잡고 있는 지식 체계에서 과연 여성들이 페미니즘으로 돌파구를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지만 여전히 많이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환원론을 경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현재
젠더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주어져 있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힘의 우열이나 이런 지배종속 관계나 이런 데에는 여러 차원이 있고 여러 요소가 작용을 해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는 이제 뭐 언어, 관습, 문화, 이데올로기 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거기에 다 있는데 최초의 이 여성의 종속이 어디서 시작되었냐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이제 증거에 기반해서 볼 때 고고 인류학자들이 근데 발굴을 통해서 뭐 그런 걸 찾아내기도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학살의 흔적도 엄청 많다는 거예요. 국가가 발생할 무렵에 계급제도가 생기고 이제 마르크스주의에 따르면 최초의 계급 사회는 노예제 사회였다는 거 아니에요. 권력을 쥔 소수자들 말고는 다 노예가 된 거니까 그때 여자들도 함께 노예가 됐다는 게 엥겔스의 주장이에요. 이게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 주장이고.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뭐 때문에 그때 노예가 됐을까? 노예제 사회에서 기본적인 권력의 원천은 완력이에요. 어떤 개인의 완력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물리적인 힘을 조직해서 경쟁하는 집단을 제압할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이에요. 그게 외부 집단에 대해서도 관철되는 거고 그 집단 내부에서도 관철되면서 계급이 발생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의 설명법인데 이제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 볼 때 저는 이제 이게 그렇게 본다면 자본주의를 타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결국 생산 기술의 혁신, 권력의 원천의 변화가 없이는 어려운 거다, 굉장히. 근데 최근의 기술 변화를 볼 때 만약 여성의 세계사적 패배가 문명 발생 시기에 주로 남녀의 완력 차이에 의해서 일어난 거라면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걸 극복하는 기술적 변화가 일어난다면 마르크스주의의 시각에서 생각해 볼 때 유물론이잖아요. 물질적인 생산활동의 특징이 제일 중요해요. 그게 하부구조 토대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위에는 그에 맞는 법, 제도, 문화, 사상, 이데올로기 등의 상부구조가 들어선다는 게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이니까 이 관점에 입각해서 생각해 볼 때 이 생산 기술의 변화와 이 생산 조직 형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 여성의 세계사적 패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주는 게 아니냐라는 굳이 희망을 찾자면 그런 데서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지금 제가 여기 두 분을 보니까 이 권김 소장님께서는 여성은 본질적으로 차별을 철폐할 수 있었다. 예전부터 지금도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고 유시민 작가님은 외부의 변화에 의해서 지금 이제 그 물질적인 토대가 마련되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인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 볼 때 남성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의 단일한 무엇으로 만들고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의 단일한 무엇으로 만들었을 때 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별 이형성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시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뭐 문화적으로 봐도 그렇지만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 남자 여자의 성별 이형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키나 근력의 차이나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동아시아라든지 북미에서 남자 여자가 이 성별 이형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 다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인류가.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흑인들이 백인들보다 더 어떤 식의 근력이 더 세겠죠. 그런데 모든 문명에서 여성이 종속됐어요. 문제는 전 지구적으로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지 않았던 문명이 아주 폴리네시아 원주민 사회에 조그만 데 있을지 몰라도 사실 그것이 원인이 폭력이라기보다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권력자의 수단으로 활용했던 그 구조의 문제가 있겠죠. 그게 완력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요? 데이트 폭력이든 가정 폭력이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완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화의 문제인 거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완력의 차이가 났으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맞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완력의 차이가 나니까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 그게 이제 자연주의적 오류고 완력이 남자가 세다고 해서 여자를 패면 안 되지라는 게 우리 문명의 규범이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우리가 더 문명화되면 문명화될수록 이 폭력의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차별을
더 철폐하고 동등해지자고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남성들이 마지막으로 쓰는 수단은 구조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의 완력을 통해서 여성들을 통제하고 싶을 거거든요. 그러면 개인의 완력을 통해서 통제하고 싶었는 그 남성들을 사실은 법적으로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이 모든 여태까지 진전이 다 뒤로 갈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는 동의해요. 네, 거기까지 그렇죠. 동의해요. 오케이. 그거 100% 동의. 그런데 네. 남성이 더 힘이 세다는 사실 자체를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있다라고 하고서 그것을 극복하는 게 더 극복이 되지 않을까요? 폭력의 지배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계속 약간 그것을 전제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이데올로기 구조라고 하는 것이 여성이 이 폭력으로부터 순응하게 만들거나 그 지배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의 완력의 차이가 당연히 있지만 사실 가족 안에서 24시간 같이 살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사실 다른 방식으로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도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런 방식으로 자신이 어떤 식의 다른 저항의 체질을 가지지 못하게 됐을까? 가족 안에 여성이 들어오지 않으면 생존을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잖아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 여성들은 결혼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저 이해했어요. 그 남성이 여성보다 힘이 셌던 것은 맞고 그래서 폭력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맞는데 밤에 잘 때 갑자기 여성이 뭐 도구를 써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독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폭력으로 그 힘을 제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남성들이 어떤 뭐 폭력에 의한 지배든 뭐가 됐든 잘못된 지배를 참았던 것은 여러 가지 제도 문화적인 것이 여성을 억압했기 그렇죠. 때문이다. 예. 그거 네, 100% 맞아요. 동의. 예. 그러니까 폭력의 권력의 행사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신화적으로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핵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투쟁이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4장과 5장은 유색인종 페미니즘이에요. 네. 이제 4장은 네. 미국의 유색인종 페미니즘이고 5장은 이제 세계의 유색인종 페미니즘들인데 제목에서 벌써 알 수 있듯이 그 전까지의 페미니즘이 주로 백인 여성들 그것도 중산층과 상류층 그 계급적으로 볼 때 속하고 그리고 지식이 많은 이런 여성들이 주도한 그런 페미니즘 운동이었다면 사상과 운동이었다면 이 4장과 5장에서는 거기 속하지 않은 특히 미국의 유색인종 흑인들 그다음에 서구의 지배를 받았던 구식민지 또는 뭐 2차 대전 이후에 신제국주의라는 형태의 간접적 지배를 받았던 이 나라들의 유색인종들이 거기에 이의 제기를 하고 나온 거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예요, 이게? 유색인종 페미니즘의 핵심은? 일단 핵심은 기존의 그 이물결 페미니즘의 목소리들이 백인 중산층 목소리들을 지나치게 과대대표하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문제가 여성 모두의 문제라고 계속 얘기되고 있으나 사실 유색인종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것은 이 여성들이 갖고 있는 계급적, 뭐 인종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차이에 따라서 되게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는 전혀 얘기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 여자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핵심인데요. 여기서 계속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여자다움과 우리가 남자다움 얘기할 때 여자다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의 틀이 있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죠? 여자다움, 뭐가 여자답다고 얘기하죠? 뭐 돌보는 거 뭐 이렇게 좋아하고 뭐 어른을 공경하고 온화하고 다소곳하게 올바르게 행동하고 뭐 이런 게 여자다운 거죠. 그쵸. 전통적으로. 남자다움은 어떤 게 남자다움? 남자다움은 씩씩하고 용감하고 다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 네, 그런 것들이요. 예. 근데 우리가 여기 봤을 때 이 여자다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식의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여자가 무슨 계급에 속해 있는지를 상상하자고 하면 중산층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곳하고 뭔지 먼저 이 알겠어요. 모든 게 다 중산층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업적스럽게 막 네. 걷어붙이고 일하는 이런 여성을 상상하는 게 생각하지 아니라 않죠. 그냥 이렇게 부채질하면서 이렇게 네. 좀 노동을 덜 교양 있게. 하면서 네. 책 읽을 수 있는 시쳇말로. 그런 네, 여성. 그렇죠. 그리고 여자다움은 사실 상대적으로 언제나 흰 것. 그러니까 검은 것보다는 흰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여자다움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이상 자체가 백인성을 중심으로 백인 여성성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유색인종 페미니즘이 질문했던 대체 여자가 누구냐. 거기서 여자다움이라고 하는 건 어떤 누구에게 해당되는 가치였냐. 우리는 한 번도 그 가치가 중요하다고 다소곳해라라고 흑인 여성들한테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질문이 시작됐던 겁니다.
여기 굉장히 유명한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소저너 트루스라는 그 링컨 시절에 있었던 흑인 여성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노예였다가 이 여성이 결혼해서 아이 5명을 낳고 노예 해방을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그 백인 여성들과 같이 참정권 운동을 하는데 광장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부분을 192쪽에서 쓰고 있거든요. 소저너 트루스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들의 고유한 여성됨에 확실한 주의를 환기했다. 나는 여자가 아닙니까? 라는 수수께끼 같은 그녀의 말은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에 페미니즘의 핵심 주제가 되었다. 여기서 핵심 주제란 어떻게 서로 다른 인종, 민족적 배경, 사회경제적 수준, 섹슈얼리티, 억압의 역사를 지닌 여성들의 광대할 정도로 다양한 경험을 수용하면서 여성의 경험과 페미니즘을 연대와 그에 따른 힘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이해하는가의 문제다. 제가 내용이 궁금해서 한번 제가 뽑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있는 저 남자는 여자들은 마차에 올라갈 때 도움을 받아야 하고 도랑을 건널 때 발판이 있어야 하고 모든 곳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내가 마차에 오를 때 도와주지 않았고 도랑을 건널 발판을 주지도 않았으며 아무도 나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여자가 아닙니까? 나를 보세요. 내 팔을 보세요. 나는 밭을 갈고 작물을 심고 수확해서 헛간에 모아두는 일을 합니다. 어떤 남자도 나보다 더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는 여자가 아닙니까? 나는 남자만큼 많이 일할 수 있고 만일 음식이 있다면 남자만큼 많이 먹을 수 있으며 채찍 또한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여자가 아닙니까? 나는 아이를 13명 낳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노예로 팔렸습니다. 내가 어머니로서 슬픔에 잠겨있을 때 예수님 말고는 그 누구도 내게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여자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정말 멋진 그 시절에 이 네. 흑인 여성이 이런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설을 진짜 하게 됐던 멋지네요. 배경도 중요한데 예를 들면 그 전에 여성 참정권을 주장하는 여성들을 비웃으면서 백인 남성들이 나 같으면 참정권 주장하지 않겠어. 왜냐하면 나는 내가 여자라면 길을 걸어가면서 내 드레스 자락을 잡아주고 그리고 나한테 햇빛을 가려주고 그리고 언제나 또 예쁜 옷을 입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하얗게 그리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관심을 가지는 그런 여자로 그냥 살겠어라고 얘기해서 그 얘기에 반응해서 소저너 트루스가 나와서 나는 여자가 아니냐. 근데 나는 참정권을 원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우리 박 기자 읽어주신 그 연설이 1851년도 연설이에요. 네. 그죠? 이분이 노예제 시대 때 태어났고 1851년이라 하면 아직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죠? 미국의 연방주의 모든 연방주 중에 절반이 노예제를 합법적으로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이 질문은 어떤 뜻이냐 하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페미니즘 논의와 관련해서 여성을 하나의 카테고리 균질적인 어떤 존재로 상정할 수 없다. 현재. 그리고 지금까지 페미니즘 운동을 이끌었던 중산층의 백인 여성들이 보편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균질적으로 제시했던 이 여성의 상, 이 여성의 전부일 수 없다. 따라서 성차별을 철폐하고 여성의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모든 사상과 운동의 어떤 범위와 차원과 양상과 이런 것들이 현실의 여성의 삶에 맞게 다각화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런 주장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그것이 그냥 다각화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식론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에 바꿔야 된다. 가까운데 그러니까 여성을 누가 정해야 할 것인가는 사실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지금 해결돼야 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가 하는 굉장히 권력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죠. 근데 베티 프리단 같은 사람이 이제 여성의 신비 같은 책을 내면서 미국 여성들의 예를 들면 막 바닥에 왁스칠을 하고 왁스를 뭘 고를지를 가지고가 나의 가장 중요한 고민인 것처럼 취급되는데 그것을 행복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홈스위트홈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잘 수용된 결과 모두가 나처럼 살고 싶어한다. 미국에 있는 2층 양옥집을 가지고 있는 중산층 여성처럼 살고 싶어한다. 백인 여성처럼. 난 전혀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됐던 게 제 물결 페미니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페미니즘 사상가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는 왁스칠에 왁스가 제일 고민했던 적이 없는 거예요. 애들 10명씩 걷어 키우면 가지고 이 모든 것들에 관해서 이 여성의 삶이라고 하는 건 그 페미니즘에서 어떻게 얘기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질문을 다 어떻게 다르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그냥 그 페미니즘도 맞고 이 페미니즘도 맞고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의 중요한 의제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관련돼서 내부의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을 하는 와중에 이 책 제목이 페미니즘, 부제가 교차하는 관점들이에요. 네. 여기서 교차성 페미니즘이라는 개념, 이 등장하죠. 교차성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 트루스 서저너 트루스의 이 문제 제기 이후에 그러면 여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또 페미니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둘러싸고 벌어진 수많은 길고 그 치열한 토론의 과정에서 이 교차성이라는 개념이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나온 건가요? 네, 그러면? 맞아요. 캠벌리 크렌쇼가 바로 그 교차성 개념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그 유명한 소송이 그 제너럴 모터스 소송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명하죠. 네, 예. 제너럴 모터스 소송 같은 경우에는 흑인 여성들이 자신들의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소송을 제기해요.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너희들은 차별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흑인 남자들을 고용했고 백인 여성들을 고용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도 아니고 성차별도 아니다. 백인 여성도 고용하고 흑인 남자도 고용했기 네. 때문에 인종차별도 네. 남녀차별도 아니라고?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법원에서요? 네, 예, 법원에서요. 그래서 제너럴 모터스사가 승소를 해요. 그러니까 이 5명의 흑인 여성이 제너럴 모터스사가 우리를 고용한 다음에 이것을 성차별을 했다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미국의 이제 법원에서 아니다. 여성 고용했지, 흑인 고용했지,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난 거예요. 그래서 흑인 유색인종 여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별을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는지가 젠더와 혹은 인종과 이런 걸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백한 차별인데도 불구하고 이 차별을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교차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 흑인 여성의 삶에서 어떻게 차별이 경험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어떻게 이제 이해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에 교차성 개념이 유용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복합 차별이라든지 간접 차별이라든지 이런 식의 개념들을 정책적으로 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하게 되죠. 그 맥락에서 이제 미국 이외의 전 세계의 유색인종 페미니즘에 관한 논의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예, 이해할 수 있겠네요. 19세기 서구의 3대 천재로 꼽혔던 사람이 다윈과 마르크스와 이 프로이트인데요. 이제 마르크스는 예전의 위상이 없고 그다음에 다윈은 날이 갈수록 21세기에 들어와서 위력이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프로이트는 거의 잊혀진 인물이 돼가고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페미니즘에는 또 정신분석 페미니즘이라는 이 대쉬가 붙은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프로이트가 얘기한 얘기 중에 웨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한 질문들을 다시 한 거예요. 근데 웨디푸스 컴플렉스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자기가 엄마하고 너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경쟁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버지를 죽이게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으려면 어머니하고의 사랑에서 성적인 사랑과 그리고 성적이지 않은 사랑을 구분해서 성적인 사랑은 죽이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식의 그런 식의 성적인 사랑을 만약에 표시하게 되면 아버지로부터 거세 위협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웨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프로이트가. 그런데 문제는 이 얘기에서 여자의 발달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남자만 설명돼요? 남자만 설명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들 같은 경우는 페니스가 없으니까 그러면 거세 컴플렉스도 느낄 수 없고 웨디푸스 컴플렉스도 느낄 수 없으므로 아버지의 질서에 편입되게 되는 그 과정을 경험할 수 없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실제로 뭐라고 말하냐면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경험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여성들은 남근의 대체물로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통해서 그 어떤 식의 분리상실이라고 하는 과정의 성장 과정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식의 설명들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이트가 2번 정도 이론을 변경해요. 그리고 결국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성은 검은 대륙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비슷한 말들을 해겔이 여성은 공동체의 아이러니다 이렇게 말하고 모르겠단 말이에요. 다 이게 다 이제 굉장히 위대한 남성 철학자들이 자기네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가 남성의 경우에는 설명이 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자기 고백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야기들, 이런 식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정신분석학 페미니즘이 그러면 여성의 발달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다른 설명이 가능하냐? 그럼 기본적으로 모성관계, 그러니까 모자관계에 대한 설명, 모녀관계에 대한 설명을 다른 방식으로 제공해 준다거나 초기 양육 과정에서의 어떤 대상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상호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쭉 이제 분석했던 뭐 다양한 뭐 낸시 초도로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학자들이 프로이트가 아닌 방식의 초기 아동기부터 시작해서 이 청소년기로 이동되고 있는 과정에서의 발달을 설명해낸 거죠. 그게 정신분석 페미니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관심이었고 프로이트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지금 페미니즘이 무엇이냐에서 시작했잖아요. 맨 처음에. 그래서 여성 억압의 원인을 무엇으로 찾느냐, 가부장제냐, 자본주의냐, 아니면은 국가주의냐 이렇게 쭉 오는데 이 정신분석 페미니즘은 여성의 정신 세계 자체에 차별의 원인이 뿌리 박혀 있다. 자아 형성. 예, 그럼 그것은 어떤 원인으로 된 것이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여기에 천착했다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까? 너무 정리 훌륭한 잘했어. 정리. 네. 변호사입니다. 네. 우리 저변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어. 그러네요. 자, 그다음에 7장이 돌봄 중심 페미니즘인데 예. 이 요지만 좀 소개해 주시죠. 돌봄 중심 페미니즘에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캐롤 길리건입니다. 캐롤 길리건이 했던 말은 뭐냐면 이거는 정의론에 대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콜버그 같은 사람이 뭘 말하냐면 남자애들과 여자애들을 실험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실험을 합니다. 어떤 약사가 한스라고 하는 약사가 있는데 그 약사의 아내가 큰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한스는 그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2천만 원에 가까운 그 약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스가 훔쳐서 그 약을 가져다 주고 아내를 살립니다. 근데 이것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아이들을 토론을 시켜요. 남자애들은 그 토론을 하면서 어떤 토론을 하게 되냐면 아내의 생명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그 약사의 어떤 식의 재산권이 더 중요한가 가지고 토론을 해서 생명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행동은 정의로운 행동, 도덕적 행동일 수 있다라고 하는 식의 토론을 합니다. 근데 여자애들이 계속 토론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질문들을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콜버그가.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러면 얘가 이 도둑질을 한 사람이 돼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면 이 아픈 아내는 누가 돌보나요? 이 아픈 아내는 남편이 예를 들면 그렇게 도둑이 된 것이 슬프지 않을까요? 그러면 더 몸이 악화되지 않을까요? 뭐라든지 아니면 그 약사는 그럼 자기가 2천만 원짜리 약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약사는 괜찮나요? 이런 식의 질문을 하니까 이걸 콜버그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도덕 발달 과정에서 여자아이들의 발달이 덜 돼 있는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더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덜 돼 있는 증거라고 얘기해요. 더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시민 작가님 생각하죠. 말처럼 그 얘기가 바로 여자애들이 덜 돼 있는 증거가 아니라 더 돼 있는 증거다. 이 관계에 대한 질문들을 하고 관계적 정의라고 하는 거의 차원에서 여자애들은 이런 식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권 대 재산권의 이것이 아니라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계와 그리고 이 공동체에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자들이 덜 발달돼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여성들의 관계적 자아와 그리고 정의화된 개념으로 여성주의적 개념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이 이제 돌봄 중심 페미니즘에서 말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돌봄 중심 페미니즘이 사실은 21세기에 좀 다른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남성이 여성처럼 돌봄하지 않는다면 사실 기본적으로 계속 여성 이중고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 남자도 돌봄에 똑같이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돌봄 혁명이 필요하다. 그게 아니면 해방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유럽이나 독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돌봄 혁명가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코 페미니즘이에요. 갈수록 어려워져요. 저 이거 정말 특이해가지고 사실은 잘 이해는 안 되던데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예, 에코 페미니즘은 이컬러지, 그러니까 생태학, 생태주의하고 페미니즘이 붙은 거죠. 그렇죠. 일단 에코페미니즘의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사상적 배경은 이런 이분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가 있고 남자는 문명에 더 가깝고 여자는 자연에 더 가깝다. 이런 이분법이 있죠. 뭐 우리가 감정, 이성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는 감정에 가깝고 남자는 이성에 가깝다. 이런 식의 수많은 이분법 안에 자연과 여성을 동일시하고 문명과 남성을 동일시하는 방식으로 이분법이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인간 중심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발전주의 세계관에서는 계속 자연을 지배하고 그리고 지배한 자연을 가지고 어떻게 착취를 통해서 어떻게 자연으로부터 잉여를 추출해내고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자연을 대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에코페미니즘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관심은 바로 이 자연에 대한 어떤 문명의 찬탈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어떤 문명이라고 정당해왔던 방식이 여성의 남성에 대한 지배와 굉장히 비슷한 것이 있다, 인식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질문을 시작하면서 에코페미니즘이 기본적으로 발전주의적 세계관이라든지 혹은 자연에 대한 어떤 식의 침탈적인 방식의 지속 불가능한 방식의 자연의 착취라든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질문하는 그런 식으로 이 에코페미니즘의 사상의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369쪽에 보면 에코페미니즘 분류표가 있어요. 네. 자연 에코페미니즘 분류입니다. 여성과 자연은 본래 관련이 있다. 그리고 영적 에코페미니즘, 뭐 자연과 관련된 영성이 중요하고 여성과 자연은 연관성이 있다. 그리고 전 지구적 에코페미니즘으로 가면 남성, 특히 백인 남성은 자연을 지배하는 것과 똑같이 여성을 지배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채식주의 에코페미니즘은 이 세계의 일부인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환경 에코페미니즘은 북반구의 지구 파괴를 축소해야 한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래에서 페미니즘을 중요시한다면 채식주의를 해야 돼 라든지 환경을 보호해야 돼, 더 이상 파괴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어떤 억압과 착취, 성매매 뭐 이런 것들이 마치 동물에 대한 어떤 가축화시키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는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의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여성은 가축이다. 그러면 가축이 아니게 되는 방식으로 운동할 게 아니라 가축을 해방시키는 방식으로 우리가 다 해방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같다고 이해하시면 그러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을 좀 더 넓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여성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그러면은 억압받고 이렇게 피해받고 있는 모든 걸 사랑하자. 네, 인간 중심주의를 탈피해서 가축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취급했던 것 자체를 문명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부터 우리가 다른 식의 인식론을 가져보자. 이렇게 굉장히 그럼 넓은 개념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9장이 실존주의, 포스트 구조주의,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인데요. 네. 여기는 주로 프랑스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하나 재밌는 이슈만 하나, 사회자 직권으로 여기 430쪽에 보면 성형수술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 성형수술이 여성들의 극단적인 아름다움 훈련으로 몰아넣기 위하여 일제히 작동하는 제도화된 권력의 형태라고 주장했고,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여성의 욕망은 오늘날의 권력구조 경제문화에서 여성들에 대항해 반격을 개시할 필요성만큼이나 과장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어떤 사람들이 여성의 아름다움은 여성 정체성의 토대이므로 여성을 외부의 비판에 민감하게 만든다고 나오미 울프는 말했다. 등등 해서 이 성형수술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의 성형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외모 중심주의, 외모에 대한 압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더 심각한가. 그러니까 외모의 수준에 따라서 여성의 지위가 계속 결정되고 있는 사실 루키즘의 사회라고 하는 것을 비판한다고 보면 조금 더 말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나오미 울프가 되게 유명한 말을 하기도 해요. 어떻게 말했냐면 19세기, 그러니까 20세기 이전까지 여성들은 빈곤 때문에 굶어 죽었다면 네. 20세기 이상 이후의 여성들은 날씬해지기 위해서 굶어 죽는다. 스스로 굶음으로써 이제 자기를 죽여버린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이 외모 중심주의나 성형수술과 관련된 이슈들을 이제 문제 제기하기도 했죠. 그래서 사실 성형수술이 뭐 나쁘다 옳으냐, 그러니까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많이 기본적으로 성형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저기 청담동이나 이런 데 가면 한 빌딩에 성형외과 하면 5개, 6개 있는 빌딩들이 줄 서 있잖아요, 거기. 그렇죠. 그 한국 사회가 극단적으로 다른 어떤 사회보다 그게 심한 사회라고 너무나 봐야 그렇죠. 되나요? 사실 그래서 유명한, 그러니까 지역
지역과 관련된 페미니즘 교과서들에서 각 지역별로 가장 심각한 여성인권 침해 사례들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분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예컨대 여성 할례 같은 게 네. 있는 거죠. 근데 한국은 2000년대 이후에는 성형수술이 그 사례로 들어갑니다. 한국의 여성들은 모두 성형수술을 강요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그럴 정도예요. 정도예요? 네, 90년대까지는 한국은 여아 사례로 등장했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성형수술이 등장을 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어떤 압력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더 충격이라고 생각했던 건 2003년도와 2013년도의 교실 풍경의 차이는 성형에 대한 단지 의견 차이로만 있는 게 아니라 2013년에 한 대학에 강의실을 그날 처음으로 딱 들어갔는데 정말 놀랐어요. 모든 여자아이들이 다 긴 생머리에 굉장히 마른 몸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넘는 강의실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광경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압력이 강하지 않으면 그렇게 다양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사실은 압력이 받기 때문에 그 압력에서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든 다이어트와 성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친구들이 거의 다 다이어트와 성형에 대한 이야기를 여성학강에서 4주나 5주차 하게 되면 엄청 울어요. 걔 문제는 뭐냐면 예뻐지고 싶은 게 아니라 모욕당하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 예쁘지 않은 여자를 너무 모욕하기 때문에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욕망을 이렇게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성형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을 가졌던 것이 실존주의, 포스트 구조주의 등등의 이 페미니스트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책의 마지막 장인 10장으로 넘어가면 네. 이 10장 제목이 제3의 물결 페미니즘과 퀴어 페미니즘인데요. 퀴어 페미니즘 이전에 제3의 물결 페미니즘에서는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형에 대해서 몇 쪽인가요? 462쪽을 보면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되게 짧은 시간에 많이 바뀐 거예요. 이게 종종 제3의 물결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들의 서로 다른 인종, 민족,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사이에 편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성적 사이에 대해서도 열려 있다. 대부분의 제2물결 페미니스트들과는 대조적으로 제3물결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들에게 좋은 섹스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 덜 규범적이다. 그들은 또한 아름답다고 간주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문화적 기대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향상하는 여성들에 대해 더 편안하게 생각한다. 수많은 제3물결 페미니스트들은 만일에 여성이 화장하기, 성형수술하기, 성적으로 자극적인 옷 입기, 성적 서비스 팔기를 원한다면 그녀가 자신의 행동으로 힘을 얻었다고 느끼는 한, 그리고 품위가 떨어졌다거나 빈약해졌다거나 혹은 그런 행동 때문에 대상화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 10장의 제일 첫 대목을 보면 1990년대에 들어와서 앞에 게 다 무너졌대요. 네. 페미니즘의 흐름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리베카 워커가 1992년에 제3의 물결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을 때, 그리고 유색인종 페미니스트, 우머니스트 여성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을 때 제3의 물결 페미니즘이 공식 시작되었다고 본다. 1980년대와 90년대에 유색인종 여성들이 그들의 최대 관심사인 문제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을 때 백인 페미니즘은 사라져갔다. 클래스 스나이더에 의하면 제3의 물결 페미니즘은 제2물결 페미니즘 안에서 일련의 이론적인 문제들에 대답하는 두 가지 중요한 전략적 움직임을 만들어냈다. 첫째, 제3의 물결 페미니즘은 여성에 대한 본질주의적인 개념의 무너짐에 따라 교차적이고 복합적인 관점의 페미니즘 설명을 제시한 개인적인 서사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둘째, 제3의 물결 페미니스트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세해짐에 따라 종합보다는 복합적인 목소리를, 그리고 이론적 정당화보다는 행동을 수용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90년대 들면서 페미니즘의 흐름과 내용, 분위기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이고, 이 변화를 뭐라고 한마디로 앞에서 본 것처럼 무선주의 페미니즘 이렇게 이름을 라벨을 붙일 수 없는 그런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제3의 물결 페미니즘이라고 했어요. 진짜 90년대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게 맞습니까?
권김 일단 소장님. 제일 제가 이 책에서 동의할 수 없었던 게 10장입니다. 그러니까 10장이 가장 최근에 정리된 것 네, 아닌가요? 가장 최근에 정리된 거고 특히 제3의 물결 페미니즘에 대한 정리가 완전히 틀린 얘기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것들이 개정판을 내면서 네, 최신 개정판에 덧붙인 챕터예요, 이게. 일단 제3의 물결 페미니즘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3의 물결 페미니즘이 제2물결의 페미니즘의 이후에 등장한 건 사실인데 이후에 등장하면서 백래시라고 하는 시대를 거치고 난 다음에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제2의 물결 페미니즘이 어떤 것 때문에 반격의 틈새를 맞이하게 되냐면 너무 교조적이거나 너무 여성의 삶에 대해서 판단적이었어요. 규범적이었죠. 예컨대 제2의 물결 페미니스트들 중에 한 명으로 유명한 로빈 모건 같은 사람은 미스 아메리카 대회를 반대하는 시위를 할 때 여성은 가축이다라고 하는 걸 슬로건을 내세우자고 얘기합니다. 근데 슐라미스 파이어스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미인대에 출전한 여성들을 너무 모욕하는 게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비판하고 서로 토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여자들에 대한 지금 현재 현실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 현실에 연루되어 있는 여성들을 모욕하는 방식의 그 판단하는 그런 종류의 페미니즘으로부터는 우리는 좀 사실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3의 물결 페미니즘이 가지고 있는 교차성이라든지 어떤 애매성을 수용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의 태도이긴 했습니다. 근데 그것과 뭘 구분해야 되냐면 이 백래시 중간에 등장했던 얘기와 2000년대 이후에 등장했던 포스트 페미니즘 이 포스트 페미니즘은 사실은 페미니즘의 목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페미니즘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에도 등장하고 그리고 파워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형태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표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더 이상 필요 없어진 시대의 여성들이 하는 목소리를 이제 대변하는 얘기거든요. 포스트 페미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페미니즘과 제3의 물결 페미니즘을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해요. 근데 그 기술에서는 그 두 가지를 굉장히 헷갈리는 방식으로 기술에 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3의 물결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는 하고 그것이 개인적 서사를 전면에 내세우거나 또는 복합적인 다양성이라는 것으로 표출된다. 이건 맞는 거죠? 네, 그건 맞아요. 그건 맞고 그리고 개인의 서사를 전면에 내세운다라고 하는 얘기가 핵심이라기보다는 이 제3의 물결 내서의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준거 집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단단한 경고함이 사실 깨진 세계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90년대 예컨대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영페미니스트 같은 집단이 등장하죠. 기존 여성 조직의 외곽에 있었던 개별 여성들이 자기를 페미니스트라고 정체화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 페미니스트야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기 시작한 시대의 등장이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개인적 서사를 전면에 내세웠다라고 하는 얘기가 핵심이 아니라 개인 여성들도 자기를 어떤 조직에 속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를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화적 조건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 페미니즘 운동이라는 것이 대체로 언제 시작되어서 어떻게 대중화되었다. 지금 현재 어느 수준에 와 있고 주된 흐름은 우리가 이 책에서 살펴본 그 흐름 중에 어떤 것이 주된 흐름이다. 이런 거를 좀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말씀하셨던 예를 들면 서구에서의 여성 참정권 운동이라고 하는 형태가 똑같이 한국에서는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때 어떤 시기였냐면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피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여성 참정권 운동은 여성 독립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에 굉장히 열심히 참여했던 여성들이 예를 들면 김마리아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자라고 해서 남자와 똑같이 나라를 이뤘는데 남자와 똑같이 독립운동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것이 나한텐 여성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남자 여자의 동등권이라고 하는 것을 한편으로 나라를 찾는 운동과 연결시켜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이 이제 식민지 시대의 여성들이었고 사회주의 여성 해방 운동가들이 뭐 허정숙을 비롯해서 그런 분들이 사실 20, 30년대에 그러니까 고무공장 파업부터 시작해서 여성 노동자 파업을 이제 이끌어내게 되면서 여성들이 어떤 식의 노동자로서 일을 했던 초반 시기에 굉장한 착취를 당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조직을 만들어내게 되는 게 그 조직이 만들어진 게 예를 들면 부녀 총동맹이라든지 부녀총동맹. 대한부인회라든지라고 하는 식의 여성회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게 이제 1세대들의 저는 굉장히 중요한 몫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직후에 바로 이제 1945년 8월 16일에 예컨대 이제
이 대한부인회부터 시작해서 여성 독립 촉성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여성회들이 다 독립을 이제 광복을 축하하는 그런 식의 이제 집회들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공적 영역에 진출하고 싶어하죠, 당연히. 일공화국 시기에 공적 영역에 진출하고 싶었던 여성들이 정치에도 참여하고 이제 이런 식의 움직임을 가지는데 문제는 이것이 어떤 서구랑 역사가 또 달랐던 게 여기서 군사 독재를 만나요. 그래서 이 1960년부터 80년까지 한 20년 동안 사실 여성단체가 유지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게 군사 독재 시절에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성운동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중요하게는 70년대 여성 노동자 운동이라고 하는 이 노동자 운동에서 만들어졌던 경공업 중심의 저임금 장시간에 시달리고 있던 그 여성들이 조직해서 노동운동을 시작했던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여성운동의 하나의 역사를 이제 읽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진 않죠. 페미니즘이라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왔던 건 80년대 중후반부터 민우회라든지 여성단체 연합이라든지 여성의 전화라든지 여성단체 연합은 네. 여단이라고 했고요. 네. 여성단체 협의회라고 그건 좀 성격이 다른 그건 그렇죠. 여협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맞아요. 여협이 있었고 여연이 있었는데 여연이 80년대 중반에 83년도에 나오게 되고 그 전에 이제 여성의 전화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단체들이 여성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전문적인 어떤 영역 의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중요한 운동의 어떤 내용으로 삼게 되면서 그런 운동들이 80년대에 이제 조직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정 폭력이라든지 여성의 실제 겪고 있는 뭐 사무직 여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기존의 계급운동 중심적 시각에서는 볼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의식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여성운동, 여성해방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목표다라고 하는 걸 좀 더 분명하게 가지기 시작했던 게 80년대 전반이었고요. 그리고 90년대가 등장하게 되면 그런 운동들이 더 폭발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대학 안에서도 예를 들면 저도 총여학생회 출신인데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여학생회들을 학생이 하나로서 그냥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학생회가 하는 독자적인 자기의제 영역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수용해서 대학 내 여성운동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것이 변모하게 되기도 하고 90년대 굉장히 중요한 건 여성 폭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굉장히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를 휩쓸게 됩니다. 그러니까 90년에 처음으로. 네, 김학순 씨의 자기 그 위안부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시작으로 김보은 김진관 사건이라고 알려졌던 친족 성폭력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크게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이제 90년대 아까 신 교수 서울대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성폭력 문제 1년에 여성에 대한 폭력을 법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운동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운동들이 만들어질 때 이때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이것을 사실 하게 여성에 대한 폭력은 왜 기존에 있는 폭력으로 제어가 되지 않는가, 여성에 대해 왜 수치심을 안겨주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데 페미니즘 언어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이 이제 90년대에 쭉 펼쳐지게 되고 2005년도에 호주제 폐지로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역사입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2005년도에 호주제 폐지가 됐을 때 그때 이제 한국 사회가 어떤 식의 변화를 거치게 되냐면 엄청나게 신자유주의화가 돼요. 그리고 동시에 어떤 일이 같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90년대에 그러니까 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그 여성의 그 교육과 관련해서 고등교육에서 여성과 남성이 거의 동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격차가 없어지죠. 격차가 없어져요. 그리고 2008년 이후부터는 여자가 더 대학을 많이 가게 되죠. 2013년 이후부터는 여자 20대의 경우에 한정해서 여자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자 경제활동 참가율을 앞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20대에 한해서. 20대에 한해서. 20대에 한해서 이런 식의 변화가 생겨나게 되면서 2005년부터 2016년까지의 요 11년 동안의 기간 동안 온라인상에서 젊은 남성들의 백래시가 굉장히 심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 온 오프가 더 이상 구분될 수 없는 세대의 등장이에요. 그들은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진 사회를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일상을 지배하는 어떤 식의 규율이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벌써 2000년대에 있었다는 게 저는 잘 거죠. 몰랐어요. 네. 그런 식의 이제 과정들을 쭉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흔히 이거를 신문지상에서 이제 여론에서 사회 문제로 많이 접하게 된 것은 2010년 후반 정도부터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2003년도에 그렇게 뭐 취업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계가 바뀌면서 그런 현상이 씨앗이 이미 다 숨어져 있었군요. 그래서 90년대를 사실 한국에서는 폭발적인 페미니즘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문제제기가 다 올라왔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여기서 나왔던 유색인종 페미니즘에서 글로벌 페미니즘이라고 얘기하는 전 지구적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조건에서 북경 여성대회 같은 게 열리고 95년도에 열리면
되면서 전 세계 여성들이 4,0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성을 해방시킬 수 있는 주요한 전략은 성주류화다. 이런 식의 전략을 채택하고 이것이 전 세계의 여성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아이디어로 채택이 되죠. 그게 95년입니다. 그러니까 95년부터 2005년까지 베이징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시대 동안 한국에서는 이 모든 게 다 정말 활화산처럼 불꽃이 튀었던 시대인데 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일정 정도 소강 상태가 되게 됐냐면 사실은 이 글로벌 여성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게 되는 그 성주류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과 실제 여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의 괴리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 여성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여성 정책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데 나는 계속 경력이 단절되고 여성은 계속 폭력에 시달리고 있고 어디 가서나 여자를 욕하고 있고 하지만 여성은 교육도 사실 그리고 경제활동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일상의 위기로 가득 차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해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다가 이 문제의 핵심에 여성 혐오라고 하는 현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2016년도 전후에서 사실 온라인에서 여성 혐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새로운 재의미화 과정을 갖추게 되면서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때 눈이 강남역 살인 사건이 네, 터진 거구나. 터진 거예요. 네. 이것이 그때. 그걸로 만든 게 아니라 강남역 사건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확 모일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랬던 거죠. 저도 사실은 그 사건을 보면서 제가 그때 강남역에 나가지는 않았는데 여성분들이 엄청나게 모이셨잖아요. 근데 특히 젊은 여성들이 나도 사실은 내일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젊은 남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건 조현병 환자의 그냥 돌발 행동일 뿐인데 모든 남자를 살인자로 보지 마라. 이렇게 굉장히 불붙는 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이럴 정도로 뭔가가 내부에서 부글부글 하고 있었단 말인가? 그렇죠. 이게 캐나다 몬트리올 사건하고 조금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캐나다 몬트리올 공대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1989년도에 한 26살 남성이 그 캐나다 몬트리올 공대에 가서 남자들 다 나가라고 하고 여자들만 살해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학살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랬냐면 공대에 여자들이 왔다는 것 자체가 너희들의 페미니스트란 증거다. 그리고 공대에 왔다는 것은 남자의 일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다. 나는 일자리를 못 가지고 있어. 근데 너희들 때문이야. 라고는 이 20대 여성들을 향한 분노가 그렇게 표출이 됐던 거죠. 근데 몬트리올 공대에서 일어났던 그 학살 사건을 2019년에야 캐나다에서 이 몬트리올 공대 앞에 있는 메모리얼 이 표지를 이 사건은 여성 혐오로 일어났던 사건이다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공식화시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정의 내리냐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냐. 정명. 네, 그렇죠. 정명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냐라고 하는 걸 또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마찬가지로 뭐냐면 남성들이 자기가 취업과 어떤 것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사회 주류에 진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20대 남성들의 불안이 즉각적으로 또래 여성들을 향한 폭력으로 바로 전화되게 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20대 남자들 경우에는 그 남자가 역차별을 받는 세상이다. 이런 주장을 온라인상에서 보면 공공연히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네. 그 실제로 그러면 지금 2030 남자들 경우에 자신 세대의 남자들이 실제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폭넓게 있는 거예요? 저는 20대 초반이랑 20대 후반이랑 다르고 20대 후반이랑 30대랑도 완전히 다르다고 사실은 그래요? 보고 있어요. 군대 전후가 한국에서는 군대라는 이슈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군대에 갔다 오지 않고의 또 불안의 정도 차이가 있고 취업을 하고 안 하고의 불안의 차이가 있는데 30대가 되면 저희 지금 경제활동 인구가 20대 때는 여성이 많아요. 30대 때 90대 63다 지금. 64가 여성이고요. 90이 남성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미 여성들은 라이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 채용이 되고 난 다음에 일자리에서 나의 경쟁 상대가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성이. 그런 어떤 출산이든 어떤 일종의 경력 단절이든 이런 게 일어나면서 그렇기 때문에 청년이라고 다 묶이기도 하지만 이게 2030이 완전 또 다르고 또 계층에 따라서도 굉장히 분화가 사실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그런 양상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20대 남성이 지금 역차별 받고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굉장히 남성도 단일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런 걸 통계를 계속 보면 대기업 취업률 8대 2입니다. 여전히.
300대 상장사 기준으로 2019년에 봤을 때 대기업 취업률이 8대 2더라고요. 남자 80에 여자 20. 예. 그리고 공기업 6대 4인데요. 공기업 6대 4인데 이것도 좋은 기업.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시장형 공기업은 또 8대 2입니다. 8대이나 돼요? 8대 2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데 같은 스펙을 가졌을 때 여성의 같은 스펙, 같은 대학, 같은 학과, 같은 스펙을 가졌을 때 여성의 임금이 17.6%가 낮다고 합니다. 20대 남성, 20대 여성을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 100대 83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 거죠.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걸 봤을 때 과연 그 차별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있는 차별인지에 대해서 역차별이라는 게. 역차별이라는 게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온라인 페미니즘 좀 얘기를 해보자면 온라인 페미니즘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미러링 같은 것도 그렇지만 여성은 그 과정에서 전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온라인 공간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남성은 오픈 커뮤니티고 여성은 비공개 커뮤니티인데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그렇게 이어져 왔거든요. 근데 여성들이 처음으로 이제 그런 어떤 미러링이란 방식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페미니즘 리부트 현상을 통해서 처음으로 싸울 수 있는 힘이 언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박태원 기자님 그러면 네. 미러링 현상도 지금은 부작용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순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여성들의 언어가 없다라는 저는 문제의식에서 근본적으로 반로됐다. 뭐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제 생각은 여성들이 그때 우리가 싸울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안 것 같아요. 여성들은 내가 싸울 수 있고 그 남성들에게 뭔가 저항할 수 있게 남성들이 온라인과의 성희롱도 하고 여성 비하적인 발언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깨닫고 그 힘을 본인들이 인지하게 되는데 미러링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후적인 평가는 좀 다를 수 있지만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이 거기에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인식이 나를 공격하는 거, 나를 무시하거나 나도 힘든데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시. 근데 여성들은 사실 계속 그런 취급을 당해왔어요. 근데 남성들이 처음에 나도 사는 게 힘들고 나도 뭐 내가 그렇게 성차별주의자도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또 사회적으로 있는 성차별도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 내가 특본바도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가 저는 지금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어떤 일종의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나는 아니에요. 나는 내가 성차별 구조를 만들지도 않았고 내가 어떤 잘못된 남성성을 내가 퍼뜨린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나 개인한테 그런데 그러느냐. 그 남성 개인은 사실은 본인이 평균적으로 여성 동일한 일을 하는 여성보다 더 높이 받고 있는 17%의 임금을 포기할 생각도 없고 그렇죠. 지금 덜 부담하고 있는 가사노동을 더 할 생각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자들한테 덜 주라고 내가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근데 사실은 남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이런 구조 중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군대에서의 폭력이라는 거, 군대에서의 차별이라는 거, 거기에 있어서 가해자도 있지만 정말 큰 가해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방관자입니다. 그냥 그 구조가 있구나. 우리가 그 구조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지 군대가 그렇지 뭐. 근데 사실 한국 남자들은 사회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 뭐 나는 뭐 내가 잘못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사실은 남성들도 그런 구조에 대해서 너무 무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성차별에 의해서 능력에 비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그런 우위를 갖고 가는 게 맞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어요.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대부분의 것들을. 그래서 그런다. 그래서 저는 남성들이 그 구조를 깨닫지 못하고 어쨌든 나는 그러나 내가 뭔가 이 구조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인정하기 싫죠. 내가 한 거 아닌데. 그러니까 그 구조에 의해서 본인이 그만큼 17%의 임금이 더 높고 정규직에 더 잘 뽑혔고 그런데 본인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정규직에 드디어 붙었다. 이게 내 노력이다. 특출나서 이렇게 왜냐하면 다른 이해한다는 거군요. 여자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과도 경쟁해서 내가 그 자리에 그렇죠. 간 거잖아요. 그리고 선배들하고도 경쟁했고. 아니 저는 젊은 남자 잘 몰라요. 근데 약간 제 느낌은 이제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에 대한 판단은 좀 달라질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있고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페미니즘에 관한 이 책들을 쭉 살펴보면 페미니스트들끼리도 문제가 무엇이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합의가 안 돼서 여러 갈래의 이론과 이제 주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거대로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 사회 안에서 아예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그 반대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게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그게 사실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아까 얘기했던 오랜만에 중요한 문제 네. 한번 얘기했다. 그 포스트 페미니즘이라고 얘기하는 네. 게 어떤 정서냐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지금 여기에 문제로서 성차별주의가 문제로서 있어라고 하는 걸 동의하지 않는데 동의하지 않는 양상이 예전에는 그까짓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했다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 기성세대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다면 지금 세대의 소위 말해서 이제 1020 젊은 남성들은 그게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문제는 아니잖아. 왜냐면 내 또래에 있는 여자들이 나보다 더 잘 나가는데 그래서 역사적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았을 때 종합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떤 식의 조건 안에 있는지에 대한 인지를 가지지 못합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저는 사회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다 개인만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거 내가 한 거 아닌데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거 아니지만 사회의 우리가 일원이고 우리 국가의 어떤 일원이고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우리가 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가게 되는데 사회가 없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세요?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이 없다? 그죠. 공동체 의식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 지나치게 개인적이라는 네네. 말씀. 없지는 않겠지만 약하다. 그치,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고 이 연결이라고 하는 게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신자유주의가 되는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것이 이런 식의 지금 내 눈앞에 보여 있는 나의 문제로만 집중하는 게 전부야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사회의 없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여성들에게 사회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도 내가 이 사회를 탈출하면 되라고 생각하는 그 정서가 기본적으로 20대들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있었어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있었지만 20대 여성들한테 더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이라고 하는 걸 젠더 갈등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정말 사회를 이해한 거예요. 뭐냐면 내가 지금 당장 오늘 사회를 바꾸지 않으면 오늘 죽을 수도 있어. 그리고 저 죽은 애가 나일 수도 있어. 이건 연결이거든요. 그 연결에 대한 감각을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 20대 여성들이 페미니즘을 만난 건 한편으로 한국 사회에서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각인으로서 이 놀라운 사실 의식에 대한 각성을 이 신자유주의적인 엄청난 주체들이 진짜 사회라고 하는 것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개인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안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 각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젠더 평등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현 시점에서 그 사회에 대한 인식 또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을 남성들에게 가지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지금 사회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저는 그게 정말 질문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20대 남성들의 사회는 남초 커뮤니티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20대 남성들에게 사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가, 그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사실은 정말 종합적인 접근 없이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지도 못할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를 구조적인 어떤 역사적 조건으로 보자면 사실 40, 50대 남성들은 대부분 온정적 성차별주의자들입니다. 여자는 그 남자가 여자 먹여 살려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힘들대잖아. 남자가 여자한테 좀 져주고 그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게 온정적 성차별주의자예요. 네. 그런데 이 온정적 성차별주의자들이 있는데 지금 20대 남성들은 굉장히 적대적 성차별주의자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왜 적대적 성차별주의자가 되어 있냐면 40, 50대 남성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봐줘야지라고 하는 이걸 20대 남자들한테 얘기하면 안 되죠. 본인들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너 여자한테 이기려고 그러냐? 네,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사실 이 사람은 자기는 가부장적인 남자가 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동등해지고 싶은데 이 40, 50대 남성 기득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남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얘기하면서 그 남성다움이라고 하는 걸 다시 강요해요. 그리고 굉장히 여유 있게. 굉장히 빈정이 상하겠죠. 그러니까 온정적 성차별주의자가 사실은 성차별이라고 하는 경험을 20대 남성들한테 하게 한다는 겁니다.
나는 성차별을 당해. 왜냐하면 나 남자니까 넌 어떻게 해야 돼? 남자니까 넌 집도 가져야 돼. 아하. 능력도 있어야 돼. 이걸 경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남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성차별의 경험은 누구한테 왔는가? 그러니까 너 군림하지 못하는 왕이 돼야 돼. 이렇게 말하는 셈이네. 그렇죠. 왕이 될 가능성도 없는데. 없는데. 네. 그러니까 굉장히 분한데 문제는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한 화살이 옆에 있는 여성으로 뛰어든다는 거예요. 저는 문제를 해결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계급적인 어떤 식의 분노라든지 혹은 사회적인 좌절감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한 사람한테 정확하게 분노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부적합한 집단한테 부정확하게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방식으로 얘기가 가고 있다.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20대, 30대의 젊은 남성들이라는 분들이 가진 너는 이러이러한 남성성을 가져라라는 우리 사회의 폭력이나 어떤 억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네. 그렇죠. 이해를 하고 성차별주의가 바로 문제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바로 그리고 수용할 수 있게 너는 해야 그런 되죠. 남성성 옛날부터 우리 사회가 뭐 가져온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남성성을 안 가져도 돼. 너는 이러한 표식이 있어도 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근데 거네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성세대가 안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 개미지옥 같은 건데 한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육도 생각해 보면 교육자들이 안 그런데 애들을 어떻게 그렇게 교육을 해요. 언론을 생각하면 언론인들이 안 그런데 어떻게 언론에 그런 보도가 나오겠어요. 저도 뭐 다 이렇게 두루두루 만나면서 지내는데 그 기본적으로 이 남자들이 이중의 억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한쪽에서는 굉장히 어떤 성평등 해지라고 페미니즘을 수용하라고 저 같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한쪽에서는 이제 그런 가부장으로서의 남자로서의 체면, 규범적인 남성성을 지켜야지라고 요구를 하니까 여기에서 해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사회적으로 사회가 사실은 어떤 분위기가 변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그 기성세대 사실 저는 20대 남성 얘기를 하면서 20대 남성들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한 측면도 있지만 기성세대들이 뒷짐지고 있는 게 가끔은 더 화날 때도 있어요. 자신은 깨어있는 남자인 척, 깨어있는 20대 애들 왜 저러냐, 뭐 저렇게까지 생각해라고 하는데 사실 본인들이 가장 여성 혐오적이고 사실은 더 성차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왔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들이 이제 다른 질서를 만들지 못하고 그냥 자신들이 살기 편해 왔던 여성들을 어떻게 보면 밀어냈던 그런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심지어 여성들에게도 그런 자신들의 기준으로 여성성을 강요를 하죠. 그리고 남성들에게도 자신들의 어떤 세계에 맞는 남성성을 강요하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남성들이 뭔가 달라지려고 해도 변하려고 해도 주변 여성들이 또 그런 남성성을 어느 정도 요구를 하기도 해요. 남자들에게. 너는 왜 다른 남자들처럼 안 해? 다른 남자들처럼 너가 데이트해서 너가 돈 내야 되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다른 남자들처럼 왜 너는 남자가 해야 할 일을 안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규범이 남성이나 여성이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남성이 결과적으로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남성들에게도 해방을 위해서 저는 페미니즘이 항상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안티페미니즘 조류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권력을 쥔 자들은 원래 그러는 거잖아요. 인류 역사에 권력을 쥔 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해체하는 계약을 선도한 예가 없죠.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저의 결론. 그냥 이 진통이 불가피한 것이다. 그리고 그 부당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싸워야 된다. 그렇지 않고 바뀐 적이 없다. 도대체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걸 뭐 백래시라 그러든 뭐라고 그러든 간에 그걸 못 받아들여서 맞서 싸우는 사람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사안에 있어서도 진행 양상이 우리가 수많은 그런 어떤 차별과 부당한 질서 또는 합리적이지 않은 질서가 있을 때 그거를 누가 대신 해결을 못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당면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스스로를 조직화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싸우고 그리고 그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당사자가 아니라도 연대하고 협력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든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거 예외가 아니구나, 여기도.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남성이 당사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연대자가 될 것이냐의 어떤 차원에서 저는 당사자로 이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편이고요. 남성이 이게 권력을 가진 게 이게 과연 좋은 권력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던질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이 그 점을 인지하고 연대해요. 우리가 미국의 노예해방운동 할 때도 북부에 있는 그런 소수의 백인들이 공감하면서 탈출 흑인 노예들을 필라델피아나 이런 데 숨겨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싸움이 벌어지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도 성차별의 문제도 다른 여느 사회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도 이 문제를 일부는 우리만의 양상으로 안고 왔던 것이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이 페미니즘 운동의 흐름도 한국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백래시 역시도 한국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다른 많은 문제들이 그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싸움도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종국적으로 보면 지나놓고 보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변했네라고 느끼는 순간이 올 것으로 저는 생각해요. 다른 많은 일들도 그랬거든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페미니즘의 정의를 성차별을 완전히 종식하기 위한 운동 실천 사상의 집합 총체 이걸로 규정을 할 경우에 우리나라의 페미니즘 운동 좁게는 더 넓게는 성평등 사회로 나갈 전망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혹시 좀 어떤 예상이나 희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얘기 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연대를 만들어낼 것인가, 어떻게 조직을 할 것인가, 그걸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라고 하는 전략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 부분에서 20대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뭐 백래시라든지 이런 역차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저는 사실 봐야 되는 프레임 중에 하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젠더 디코이라고. 그러니까 젠더 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20대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사회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사회의 계층 상승 불가능성과 어려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떤 특정한 정치 집단에서 그게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게 그 문제가 바로 여자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라고 하는 식의 사기를 치거든요. 여자들이 니네 자리를 빼앗아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실은 언제나 문제를 어디에 두냐면 더 약자들이 내 것을 빼앗아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을 가중시키면서 그들을 극우화시키는 방식의 운동에 연루시키거든요. 저는 거기서부터 되게 자기를 빠져나오게 만들어야 사실 이 연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이 역차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목소리를 그냥 존중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 프레임 안에 사실 어떤 이야기가 들려지게 만드는 것을 프레임을 바꿔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프레임을 바꾸는 것을 사실 하지 않고서 계속 그 목소리에 계속 어떤 먹이를 주게 된다면 문제를 더 퇴행시키게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책에서 다시는 그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제 한번 알게 된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의 각성한 여성들은 당장 목소리를 얼마나 높이냐 안 높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 생각이 한번 그렇게 타게 됐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식의 마음과 앞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이에 대한 싸움은 사실은 굉장히 불꽃 튈 수밖에 전 없다고 생각해요. 그 불꽃 튀는 것 자체를 너무 문제라고 계속 생각하는 방식으로 된다면 사실은 앞에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 싸움 자체가 지금 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사실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회가 변했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많이 페미니즘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말하고 다닌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변화가 지금 진짜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지금 무섭구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싫구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기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진짜 변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진통이구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희망적으로 보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항상 가능성, 그러니까 20대 남성들의 항상 가능성을 많이 얘기를 해요. 사실 저는 기성세대 남성들이 크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근데 20대 남성들은 달라요. 가사 노동이나 어떤 가부장제에 대한 어떤 그런 가부장제에 대한 어떤 압박이나 이런 게 확실히
이전 세대보다는 훨씬 더 여유가 있어요. 그런 걸 자신들이 어쨌든 가부장 탈출하고 가사노동이나 자기 돌봄노동을 하겠다는 의사도 크고, 제가 항상 가장 많이 인용하는 통계가 그 한겨레 21에서 2019년에 낸 게 그 페미니즘 싫어하냐 물어봤을 때 75%가 싫다고 했어요. 그런데 노민스 노에 동의하느냐 80%가 동의했습니다. 노민스 노는 80%가 동의하고, 안 돼, 싫어하면 멈춰야 된다는 거. 맨스플레인 하지 않아야 된다도 70% 이상.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뭐 피임해야 된다. 피임이 뭐 섹스보다 더 중요하다. 그것도 역시 70% 이상이 동의. 제가 진짜 안티페미니스트였다면 다 X 칠 것 같거든요. 나 동의 안 한다 이럴 것 같은데, 남성들은 어떤 규범이 달라졌다는 걸 알고 있어요. 상식이 달라졌다는 걸 지금 깨닫는 세대예요. 불법 사령 몇 년, 15년, 10년 전만 해도 그런 거 그냥 내가 봤다고 오늘 떠들고 다녔어요. 요즘에 그런 사람은 남자들 사이에서 왕따 당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상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요 몇 년간 정말로 그 자신들이 어쨌든 20대 남성이 아무리 안티페미니스트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20대 여성이 동료예요. 자신들이 가장 밀접하게 마주치게 되는 사람이 20대 여성이에요. 앞으로 동료가 될 거고 그 사람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받아들인 내가 페미니즘 나 싫어, 페미니즘 질색이야 이래도 정작 생각하는 거는 훨씬 페미니즘 이전에 자신이 나 정도면 괜찮아 하는 남성들보다 훨씬 페미니즘적일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기민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진짜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사실 지금 힘든 시기입니다. 뭐 여러 정치적인 국면이 굉장히 크잖아요. 요 올해 좀 힘들었고 사실은 백리씨가 굉장히 강했고, 그렇지만 진정한 변화가 저는 올 시기가 머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거를 얼마나 빨리 촉진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지체될 것이냐는 우리가 저는 정치랑 언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두 개의 집단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냐가 좀, 또 대선이라는 어떤 큰 사회적 이벤트를 또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국면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가 많이 들렸으면, 이 역차별론 이런 거 얘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가 좀 많이 들렸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네. 이제 저도 40대로서 정치적인 부분이든 뭐든 선배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권리 우리가 찾아야 된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내놓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그런 부분, 이제 젊은 분들도 독자 세력화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사회의 지금 문제를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걸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예. 저는 메인 진행자를 하면서 평소에 우리 주변이 나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준비를 했구나.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너무 설렁설렁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자성을 좀 해보면서 마무리를, 되게 사회의 모든 문제는 인간이 만든 거죠. 신이나 하늘이 내려준 건 한 개도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자연이 우리한테 준 것도 기초가 돼 있긴 하지만요. 자연이 우리에게 준 것을 기초로 해서 구체적인 모든 제도와 문화, 사상, 관습 이런 것들은 인간이 만든 것이거든요. 우리가 짧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긴 안목에서 보기가 어렵긴 하지만 만년까지 갈 거는 없고, 지난 100년 동안만 적어도 성평등 또는 성차별과 관련해서 인류 문명이 겪은 변화를 이렇게 돌아본다면, 지금 우리가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면 이거 변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이미 존재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라질 것들을 붙들고 다투기보다는 이렇게 자기 자신이 부당하다고 느끼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더 우리가 잘 경청하고, 그리고 그게 세상이 뒤집어질 정도의 큰 문제가 아니라면 웬만한 것들은 같이 상의하면서 바꿔나가는 이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이 좀 더 안온하고 평화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페미니즘에 대해서 공부해 봤고요. 충분한 공부는 안 됐지만 그래도 우리 알릴리오 북스의 목표는 항상 라면을 먹는 데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렇죠. 냄새를 좀 맡아보고 아주 운이 좋으면 국물이라도 한 숟갈 얻어먹어보는 그런 정도가 우리 프로그램의 목표이기 때문에 오늘도
냄새를 맡는 정도는 충분히 했지 않을까. 예, 했다고 봅니다. 국물도 한 숟갈 먹어봤을까요? 그냥 한 2숟갈 정도 먹지 않았을까. 아, 건더기는 언제나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면발은. 예. 여하튼 냄새만 맡아도 좋잖아요. 지성의 향기니까요. 예,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 사랑 표현 부탁드립니다. 팟캐스트 시청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슈퍼챗으로 후원해주신 금원은 시민센터 건립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알릴레오 북스 다음 주에도 좋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인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